안녕하세요. 김교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법원이라고 하면 가정법원이 어디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가깝게는 수원 이런 곳들도 가정법원을 따로 두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울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이렇게 별도의 건물을 두고 가정법원을 두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다른 곳 조금 작은 지원단이나 이런 곳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별도로 가사재판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되 재판부가 따로 가사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른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자의 우리 사시는 지역에 맞게 법원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가사소송은 가족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과 관련된 부분은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이런 소송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혼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부모 자식하고 관련된 내용, 양자, 입양,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인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 부양 이런 관련해서 모든 가족하고 관련된 소송들을 가사소송법에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가사소송이라고 하고 말씀드린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이혼을 어떻게 하지?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협의해서 모든 내용들을 전부 협의해서 진행하는 협의 이혼의 방식이 있고요. 또는 그 중에 하나라도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이 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극명하게 완전히 다르게 나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분이서 해당 지역에 협의이혼을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서 신분증 들고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3개월을 두고 3개월 이후 3개월 경과한 그 뒤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해 주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개월 내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해당 법원의 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의 잘된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짜 지긋지긋해 꼴보기 싫어 안 받고 끝내 그냥 몸만 나가 그냥 감정적으로 모든 결정들을 하시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육하고 관련해서 난 얘는 어차피 내가 키울 거고 넌 애 만나지 마. 나 양육비 안 받을게. 애 만나지 마. 이렇게 만약에 협의위원 때 결정을 하신다. 이러면 나중에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양육비는 못 받고 있지만 비양육자인 배우자는 아이를 만나러 언제든지 면접교섭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낼 때는 감정적으로 나 안 주고 안 받을 테니까 애도 보지 마라는 결정을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양육비의 경우에도 안 받기로 결정을 한 것을 나중에 양육비 변경 신청, 양육 조서를 변경하는 심판 청구를 해서 별도로 재판을 통해서 또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나의 감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을 받아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고 항상 적정 금액 이상을 충분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기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로 깔끔하게 그냥 끝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부동산, 아파트, 주택이 주요 재산인 경우가 많고 그 주택을 처분해야 나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같이 주된 재산이 아파트고 이 재산을 나눠야 팔아야 나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협의이혼 시점에서 당장 팔 수가 없으니 매도 시점을 1년 후, 2년 후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는 그 집에 살 거 아닙니까? 남편이 살든 아내가 살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살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살든 어찌 됐건 그 집에서 누군가 살 텐데요. 그러면 살지 않는 사람, 살지 않고 나가 사는 사람은 무한정 부동산이 팔리기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 당시에 협의 이혼 당시에는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이랑 좀 살아라. 나는 그냥 팔리면 그때 받지 뭐." 하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게끔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이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실 사는 사람도 할 말은 있어요. 지금 당장 아이랑도 살아야 되고 살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팔 시점이 아니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할 때 보유자, 명의자가 "아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지금 너무 싸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 지금 팔면 손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매도 시점이 무한정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어떤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어떤 기간 제한을 좀 걸어 두시고요. 주도적으로 그 집에 살면서 이 매도를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매도 시점, 정해 놓은 매도 시점 이후에는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도록 설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개별 사안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좀 크게 보면은 최대한 빨리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살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팔 수 있게끔 뭔가 이 제한 조치, 제재 조치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설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협의 이혼하는 지금 시점이 될 것이고요. 지금 그 내용을 놓친다면 결국 내 재산을 제대로 된 재산을 분할받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동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아내분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냥 전세권자 받아서 전세금 보증금으로 그냥 재산 분할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팔릴 때까지 기다려서 팔린 매매 대금에서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장 팔리거나 또는 당장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보통은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세를 확인해서 정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점이 1년 후, 2년 후로 좀 늦어질 것 같다. 아무래도 팔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판매 대금에서 매매 대금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그리고 남은 순수익금의 몇 퍼센트 보통 인제 협의로 끝내는 경우니까 2분의 1이 50% 정도 되는 경우가 좀 비교적 많기는 한데요. 그럼 비율로 받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바로 받아갈지 아니면은 좀 시점이 지나고 나서 한 1-2년 정도 흐르고 나서 받아갈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전에 있었던 케이스 중에 협의 이혼하시면서 그때가 2020년, 21년 이렇게 부동산이 가장 올랐을 때 그때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10 몇 억을 현금으로 받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때도 조정으로 인제 협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달에 시세가 실제 실거래가 1 억이 더 오른 케이스가 같은 단지 안에 같은 평수가 있었어서 이제 조정 끝나고 나서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5천만 원 더 받을 수는 없냐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하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려니 하고 포기하셔라."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시세가 확 내려갔었던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혼을 하는 시점에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사실은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재산 분할로 돈을 받아가거나 지분을 받아가거나 부동산 일부를 그냥 수개의 부동산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 일부를 내가 받아오거나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의 개념이 내 걸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원래 같이 가지고 있었고 부부가 명의 신탁은 또 허용이 되고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실제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관상 남편 명의, 아내 명의의 재산을 나한테로 돌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내 거를 내가 가져오는 것이지 남편한테서 아내한테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증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변호사님 세금 안 나온다고 하셔 가지고 돈 하나도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세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물어봤더니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록세 요거는 냅니다. 요거는 내가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취득록세 정도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이 거래의 실질이 내 걸 내가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요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